오늘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서양의 리더십 이론의 변천 과정을 20세기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21세기 넘어갈 때까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1900년도 초반기에 무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내세운 리더십 이론은 리더의 의지를 추종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서 확실하게 심어 넣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종과 존경과 충성, 협력 등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와 이러죠. 원래 리더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가 있죠? 서양 단어 가운데서 리더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얘기하죠. 그죠? 카리스마는 원래 정치 용어도 아니고 사회과학 용어도 아닙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용어인데 신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신학에서 쓰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자기가 사회과학에다가 응용을 함으로써 리더십 가운데서 중요한 리더가 갖춰야 될 항목 가운데 하나가 카리스마입니다. 신이 부여한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됐고 지금도 여전히 조직에 가보면 리더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우스갯소리로 그죠? 칼이 있어야 된다. 1930년대 들어오면은 한 사람의 특성과 다른 사람들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능력. 이거를 또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한 바가 있고요. 40년대 들어오면은 설득과 모범을 통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일정한 행동을 따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 그렇게 설득과 모범입니다. 상당히 진화하고 있죠. 그죠? 50년대 들어오면은 집단의 활동을 공유된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개인의 행동,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끌어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또 리더십으로 정의를 했고요. 60년대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 이게 리더십으로 정의를 한 바가 있고 70년대 들어오면은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지속적인 거래를 포함한 영향력 행사의 과정 자체를 리더의 리더십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약간 조금씩 다릅니다. 80년대 들어오면은 리더의 비전이나 이슈 실현을 목적으로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거래적 수단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뭔가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확보해서 결과를 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게 이제 리더로 정의를 했고 90년대 들어오면 추종자들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이끌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런 걸 리더십으로 정의를 했고 2000년대 들어오면 조직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정지를 통해서 집단 지능을 향상시켜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서번트 리더십이라든지 그러니까 봉사하는 리더십, 조직원들에게 군림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마치 하인처럼 서번트는 원래 하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인처럼 봉사해주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도 나왔고, 저는 이제 독특하게 어떤 리더십을 내세우냐 그러면 콩나물 시루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께서 콩나물을 기르는 모습 보고 굉장히 저는 신기했어요. 지금도 신기합니다. 사실은 이 콩나물 시루 놓고 밑에 물동이 놓고 작대기 2개 받쳐가지고 그죠? 뿌려 놓고 물 주면은 물은 밑으로 빠지는데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싹 자랍니다. 그러면 다시 그 물을 떠가지고 다시 콩나물을 주고 해서 콩나물을 키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는 일찍 크는 콩나물도 있고 자라는 콩나물도 있고 늦게 자라는 콩나물도 있는데 언젠가는 그걸 다 뽑아서 콩나물국을 끓이고 콩나물 무침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로지 물만 가지고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주고 나면 그 물은 다시 또 그래서 모든 조직원들의 역량을 이 물처럼 그죠.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한 콩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싹이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콩나물 시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콩나물 시루 리더십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가 가장 바람직한 리더일까? 뭐 그런 얘기. 조직에서 리더급에 있는 분들한테 또는 앞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리더가 되실 분들한테 또는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한 가지만 충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리더들이 경청한다고 조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한답시고 회의 같은 걸 하거나 모임 같은 거 얘기할 때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고 열심히 적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적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 적지 마십시오. 저는 적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뭘 적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조직원이 내가 리더의 문제점이라든지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직언을 막 하고 있는데 리더가 그걸 적고 있다. 이거 굉장히 아주 깨림직해요. 저게다가 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적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적는지 너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겸허하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표정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게 고개 숙이고 적고 있으면요 절대로 바른 말 안 합니다. 직언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적자 생존이라 그래가지고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래가지고 적는 게 얼마나 많이 유행을 했습니까? 지난 정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적지 마십시오. 자기가 혼자서 뭔가 생각이 나서 아이디어가 나서 적는 거는 그거는 뭐 충분히 좋은 습관이긴 합니다만은 누구 남의 이야기를 적는다. 이거는 녹음기 켜놓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차라리 그럴 바에 녹음하는 게 낫잖아요. 깨놓고 우리 오늘 이 회의는 전부 다 공개 녹음한다. 그리고 전부 다 공유한다. 이렇게 가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적는 거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영 안 좋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지금은 통찰력의 시대입니다.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자기 눈에 들어오고 보이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현상의 이면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지 내 눈에 바로 보이는 거 그것 자체가 곧 지식이고 그것 자체가 곧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그래서 그 이면을 깨뜨려 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더 어떻게 더 훈련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도 지식의 이면을 깨뜨려 보셔야 되고 드러나는 현상도 현상의 이면을 깨뜨려 보는 통찰력의 시대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리더십도 지금까지 쭉 발전해온 리더십 이론을 놓고 보면은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조직원들을 끌고 가는 힘. 그러다가 점차 조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로 옮겨갔다가 이제는 어떤 리더를 원하냐 그러면요. 자기 조직원과 조직과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사회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에게 그 미래의 비전에 관해서 제시를 하고 여기에 각자 조직원들이 각자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자원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배치만 시켜주면 된다. 능력은 오히려 인재들이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기술자 테크니션이지만은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회에다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쓸 것이며 인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통찰력은 리더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바라는 리더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통해서 자기 단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존재들이지 아버지 좋다고 뭐 누구한테 물려받았다고 그죠? 태어나길 그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잔존해 있다 보니까 더디게 갈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벌써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리더가 아닌 새로운
모델의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3.4 4기에 보면은 이제 리더들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왜? 첫 번째 4기는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체 86%가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국가급 한 나라를 통치할 만큼의 큰 규모의 조직과 나라를 통치했던 국가급 규모의 리더들이 200명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4 4기에 붙은 별명 가운데 여러 가지 별명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인간학의 교과서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두 번째는 리더의 교과서다. 리더와 리더십의 교과서다. 왜? 그 리더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서 어떻게 그 조직을 그 나라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또는 그 리더가 잘못된 리더십으로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가라는 기록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또는 리더의 교과서다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위상도 커져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동양의 사상과 동양 철학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논의와 관심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캐나다의 한 서양학자가 왜 중국의 리더들 가운데에는 못난 리더가 없을까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중국의 1949년 모택동 이후로 현대 중국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대부분 다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그런데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투표하는 나라들의 리더들을 보면은 아주 못난 리더들이 많아요. 흥미롭게도.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 가지고 상무위원들 7명 내지 9명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의 국가 지도자를 선출해내는 과정입니다. 그게 형식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선출하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상무위원 7명 내지 9명이 이미 다 합의한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나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나라의 중국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건 완전히 그죠. 예. 그 공산당 독재 방식이고 전혀 비민주주의적이잖아요. 투표를 안 뽑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출된 리더들은 중국은 못난 리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쪽은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놨는데 유럽도 그렇고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러고 시원찮은 리더를 뽑는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캐나다 학자가 중국의 리더들은 왜 못난 리더가 없을까라는 책을 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서양의 학자들은 중국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민주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뭐 독재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 그게 쏙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뽑아내도 해도 자기네보다 훨씬 뛰어난 리더들을 선출을 해내니까 왜 깊이 있게 안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지도자를 뽑는 리더를 뽑는 과정은 5,000년 전에 요임금하고 순임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적인 연원은.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살아생전에 양보하잖아요. 아들이 아닙니다. 부자 계승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권력 계승 방식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양보한 선양이라는 겁니다. 즉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준다. 이게 중국의 원칙이에요. 그 선양 방식이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중국 사회에 계속 리더 계승 원칙으로 나름대로 철학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공산당 집단 체제에 들어와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또 능력 있는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뽑는 방식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 지도자를 어떻게 뽑히냐, 중국은. 현재 이렇게 중국이 인구가 14억인데 투표 못 합니다. 그거 만약에 투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난리가 나요, 저 나라, 진짜로. 미국도 인구가 3억이 넘으니까 간접 투표하잖아요. 직접 투표, 대의원을 뽑아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14억이 직접 투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국력 낭비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국은 자기들한테 맞는 방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역사 속에서 모델도 따오고 또 사회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그 시스템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중국은 리더의 자격 가운데 첫 번째 자격이 뭐냐. 공산당원이어야 됩니다. 그죠? 공산당원이어야 됩니다. 공산당원은 몇만 명이잖아요. 8천만 명입니다. 14억 가운데서 공산당원 8천만 명이에요.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입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그거 신경 안 쓰는 인민들이 대부분입니다. 8천만 명 가운데에서도 공산당 정권 수립에 큰 공을 세웠던 초기 공산당 지도자들, 집안들이 있어요. 명문가들이 있어요. 그걸 태자당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는 공천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상해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큰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4-5개 그룹이 있어요. 그럼 이 그룹에서 또 나름대로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그룹도 한두 명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 그룹들끼리 1차 경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8천만 대 1로 경쟁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트 집단들이 있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 집단이 4-5개 있으면 이 엘리트 집단의 리더들이 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거나 그 다음에 이런 엘리트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중국은 군대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발령을 받아요. 그러면 저 그 시골에 가가지고 현 이런 데 가가지고 서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은 예를 들면은 그 시가 있으면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에 서기가 있어요. 시장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서기가 제1순위고 그 다음에 시장이 제2순위예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서기는 공산당의 엘리트입니다, 되게. 저 말단, 우리로 얘기하면 군이나 면 이런 데에다가 이제 면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처음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그러면 면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면서기를 하는 거야. 면서기가 그 서기 똑같아요, 한자는요. 중국은 우리는 면서기 하면은 그냥 별거 아니지만 중국은 서기가 그 면에서 제일 면장보다 높으니까. 그러면은 면서기에서 능력이 뛰어나고 성과를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군서기로 가겠죠. 그죠? 중국은 현입니다. 현서기로 가죠. 그 다음에 그 현에서 어떻게 돼요? 시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시에서 성으로 가죠. 그 다음에 그 시 가운데에서도 성보다 훨씬 큰 시들이 있죠. 상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이런 큰 시가, 특별시가 있어요. 그런 데로 간다든지. 그거를 얼마나 해야 돼요? 한 20년에서 25년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년에서 25년 동안 리더십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리더십에는 도덕적인 측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 능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직원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말 리더십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또 도태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걸러지잖아. 그럼 이 사람이 한 25년쯤 하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한 24, 5살 졸업하니까. 그러면 능력을 받으면, 이제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상무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상무위원은 8천만 명 가운데 7명 내지 9명만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 국가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상무위원이 되면은. 그러면 서열이 매겨집니다. 서열 1위 국가주석, 그죠? 상무위원이 차례로 2위, 4위. 이번에 9월 9일 날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서열 3위. 14억 가운데서 3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은 7에서 9명 가까이 되는 이 상무위원들이 또 나름대로 이제는 국가의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10년 정도. 그럼 한 6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60 정도 될 무렵에 국가주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주석 기본 임기는 10년이니까 70 전에 물러나는 겁니다. 딱. 되게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걸르는 장치가 필터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1, 2년이지
30년씩 못 속입니다. 그죠?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고 통제 국가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덕이나 인간성이나 그다음에 능력은 30년이면 충분히 드러난다고 봐야죠.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뭐 선거 같은 거 해보면은 갑자기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타나가지고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당선이 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거 그죠? 우리가 대통령도 빤히 보이는데 제가 늘 그 강의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바닷물 다 마셔봐야 맛을 아냐고. 한 숟갈만 떠먹어보면 맛을 알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바닷물 다 마시느라고 애많이 드셨어요. 예. 지도자를 잘못 뽑아놓으면 그 나라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서양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지금 서양 사람들은 중국의 리더십과 중국의 리더들을 공부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는 이 중국의 리더와 리더십을 보여주는 항목들이 부지기수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기 오제본기에 나오는 제왕들의 리더십. 황제, 누르왕자 황제입니다. 이 리더십 학문, 견문, 보고 듣는, 그 다음에 사리분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양의 리더십 가운데에서 보면 이 사리분별이 꽤 많이 나와요. 사리분별이라는 건 세상사 이치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옳고 그른 걸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사리분별 안 되는 리더 많습니다. 정치가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도대체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분별 안 가는 인간들 많거든요. 지들만의 세상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 사리분별이 많아요. 전욱도 보면 사리분별 나와 있죠. 이런 다양한 리더십을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리더십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덕입니다. 덕입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덕이 그냥 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덕자를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한자로 보면은 두인변에 그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마음심자로 끝납니다. 글자가 마음심자로 끝나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글자는 얻는다라는 덕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입에는 두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덕이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는 또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따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덕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역사상 이런 리더십을 갖춘 리더들이 많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 진시황. 진시황은 뭐 덕이 있는 리더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걸출한 리더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 때도 제가 진시황 리더십은 따로 제가 특별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이런 많은 리더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중국은 역사가 5,000년, 그죠? 황하 문명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지속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도 중국이 최초로 천하를 통일했을 때의 영역이 300만 제곱킬로미터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96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강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육지로만 놓고 따지면 미국보다 좀 넓습니다. 넓어요. 그러니까 호수나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미국이 좀 큰데 땅덩어리 넓이만 놓고 따지면 중국이 좀 큽니다. 인구 14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특히 이 중국의 가장 큰 파워는 차이나 파워는
역사 문화입니다. 미국이 군사력이라면은 중국은 역사 문화입니다. 미국이 하드 파워라면은 중국의 컨텐츠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죠? 이 소프트 파워 위력이 21세기 세계사를 주도할 걸로 보입니다. 대개 2030년 기점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10몇 년 후면은 모든 방면에서 미국을 추월해서 지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사이에 통일이 된다면은 바로 국경을 맞대고 부대끼면서 살아야 될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수천 년 동안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던 나라입니다. 그죠?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조선열전을 놓고 봐도 이미 22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요 동북 지역과 요 지역을 같이 서로 뺏고 또는 빼앗기고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공을 공유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자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그게 한자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한글은 무시하고 종주국인 한문을 써야 된다라고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당쟁으로 나를 세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긴 그런 뼈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중국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 또는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31년 전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중국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92년도 공부를 마치면서 한국사에서 중국사로 완전히 전공을 바꾼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이제 한중 수계되던 해거든요. 제가 공부가 끝나던 해가. 그래서 중국과 중국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책을 들여다볼까 하다가 삭박사 5년 동안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 이제 사마천 사기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마천 사기는 300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사 출발부터 시작해서 사마천 당대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60%의 중국을 수치만 놓고 보면은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거든요. 역사책으로 출발했는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에 거의 지금은 빙의돼서 살고 있습니다. 한 역사가가 불과 50년 만에 그러니까 50세 전으로 세상을 떠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기를 본격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한 시기는 40 전으로 해서 집필을 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밖에 없고 그 가운데 3년 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 7년 만에 3000년 통사를 본격적으로 집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단순하게 사실의 나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고 인간을 이기심을 비판하고 또 인간의 고귀한 정신을 찬양하고 온갖 그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겪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뭔가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철학적 역사서입니다. 또한 문학적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기질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사람들의 본질은 뭔가 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실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다가 3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앞에서 10주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공부의 이제 결실을 좀 쉬운 말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식 리더십의 원형은 요순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살아생전에 넘겨주면서 그걸 선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겨주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불이 병천하 일이 일인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아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순한테 임금 자리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태자 단주의 측근들이 요임금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멀쩡한 아들 놔두고 왜 내력도 모르는 순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태자가 임금자리를 물려받아야지 자기들도 한 자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제 그런 볼멘 소리를 했죠. 그랬더니 요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을 이롭게 하자고, 그런 얘기죠. 그죠? 한 사람을 이롭게 하자고, 천하가 병들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 손해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종자는 영어의 never에 해당됩니다. 결코, 그런 얘기입니다. 부사입니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 없다. 결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내 아들 단주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면 단주에게는 이로울 줄 모르겠지만 천하가 손해를 볼 것이고, 내가 순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면 단주에게는 손해가 날지 모르겠지만 천하에 이롭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는 없다라고 결코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이게 사마천사기 제일 첫 번째 권에 나오는 천하의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분별, 아까 사리분별 그런 얘기했지만 그 사리분별 가운데는 공사구분 정신도 들어갑니다.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특히 한국 사회에서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리더십 항목 가운데 하나는 공사구분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안 돼서, 그죠? 예. 전부 다 사리사욕, 개인 욕심,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챙기고 공적인 마인드를 완전히 내팽개 치는 바람에 일어난 패단들 아니겠습니까? 적폐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사리사욕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약점 가운데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한테 이롭고자 하고 내 식구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세금을, 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 특히 공직자들, 또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뽑아주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니들은 사리사욕 챙기지 말고 진짜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줬는데 그게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예. 여러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나를 뽑아줬으니까 나는 내 욕심 챙기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호되게 지금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이다. 또 한 사람의 리더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우임금입니다. 하나라를 세우는데 시조입니다. 중국은 오제본기는 전술 속의 제왕 5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임금도 아들한테 임금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우임금한테 임금자리를 물려줍니다. 요 우임금부터는 이제 임금자리가 부자계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설시대 때 임금들은 전부 다 선양을 통해서 물려줍니다. 자기 바로 직계 아들한테 임금자리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 한치 건너서 손자도 있고 그다음에 조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능력 위주로 가는데 우임금도 마찬가지로 순임금한테 임금자리를 양보받아가지고 하나라를 건국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부자계승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하왕조인데, 그래서 하우라고 중국 사람을 부르거나 다른 말로는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큰 대자를 붙여서 대우라고 부릅니다. 큰 우임금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우임금은 왜 임금 자리를 사냥받게 되냐 그러면은 치수 사업을 성공합니다. 지금은 중국의 강 가운데에서 홍수가 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강은 장강이에요. 중국은 여러분들 중국을 이해할 때 강 2개를 이해를 하시면은 중국 땅덩어리가 금방 이해가 돼요. 중국은 모든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서쪽이 높다. 그렇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서고 동저단 말이에요. 모든 강이 전부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가운데 북방을 흐르고 있는 강은 황하고 남방을 흐르고 있는 강은 장강이다. 아셨죠? 그 중국 사람들이 북방을 흐르고 있는 강은 하자를 붙여서 황하라고 부르고 남쪽을 흐르고 있는 강은 강자를 붙여서 장강이라고 불러가지고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장강은 왜 장강이냐? 기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일 겁니다. 6천 수백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강이. 황하는 한 5,600km 정도 돼요. 황하도 무지 길죠. 그리고 중국 문명은 이 두 강에서 전부 다 형성이 됩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뭘로 잘 알려져 있냐? 황하 문명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중국 4대 문명 가운데 하나. 첫 번째 문명, 여러분들 4대 문명 복습해 봅시다.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거. 첫 번째 이집트.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늘날 중동 지역에 해당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죠. 그죠? 예. 이게 이제 페르시아 문명을 만들어내는 뿌리죠. 세 번째가 인더스 문명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남미로 넘어가면 뭐 아즈텍이라든지 이런 난민 문명이 있죠. 그죠? 근데 굳이 사람들이 네 개 문명을 들자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문명들이 있는데 네 개를 듭니다. 나머지 문명들은 남미의 아즈텍 문명을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다른 문명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황하 문명만 이어졌습니다. 중국 역사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단절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흘러가는 황하 문명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중국 역사를 공부할 때는 전부 다 황하 중심으로 다 역사를 공부를 했어요. 또 왕조들이 거의 대부분 다 황하 중심에서 다 왕조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황하 근처에서. 그 장강은 사실은 문명적으로는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그전에는 황하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이 황하가 범람을 해요. 비가 오면 황하가 범람을 했기 때문에 이 우임금이 황하 물길을 다스리는 치수사업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장강은 별로 관심이 없고, 중국 역사상 장강은, 이 장강이 중국 역사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대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들어와서 편입이 됩니다. 한참 뒤에 와서. 옛날에 거기에 다 뭐 야만인들이 사는 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장강 아래쪽에 사는 야만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야만족이 월족이요, 월. 그 월족 밑에 사는 나라가 남월이고, 그기가 베트남이에요. 그게 월남이잖아. 그죠? 그 월남도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에요, 나중에는. 거기에는 뭐, 월족이 백월족도 있고, 뭐, 남월족도 있고, 여러 족속이 있어요. 예. 그 이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월족이 중국 역사에 편입이 됐죠. 베트남의 수도가 어디죠? 하노이죠. 하노이. 호치민시하고 하노이시가 가장 큰 양대 도시입니다. 북쪽하고 남쪽인데, 하노이가 한자로 뭐냐? 중국, 저기 베트남도 다 한자예요. 실제로. 예. 베트남 언어로 바꿔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지식인들은 다 옛날에 다 한자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문자가 있긴 하지만 발음이 전부 다 한자 발음이에요. 하노이는 한자로 하내예요. 하내. 강하자에다가 안내자야. 강 안쪽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베트남을 흐르고 있는 강은 무슨 강? 대표적인 강이 메콩강이잖아요. 그죠? 예. 그 강 안쪽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게 하노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장강은 사실은 뒷전이었어요. 다 황하 문명 위주로 다 그 공부를 하다가, 연구가 되다가, 중국이 현대사회로 접어들어오게 되면 황하가 비가 안 와. 그러니까 황하는 마릅니다. 그 대신 남쪽에 있는 장강 쪽에 비가 많이 와요. 이 장강이 범람을 한단 말이에요. 80년대 여러분들 그 장강이 넘쳐가지고 중국의 한 도시가 통째로 물에 잠긴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인간띠를 두르고 나와가지고 모래주머니 같은 거 와가지고 전부 다 물길을 막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군인들 막 나와가지고. 그게 장강 범람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장강의 범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리 공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삼엽댐 건설이에요. 장강 삼엽이라고 하는 삼엽댐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삼엽댐을 건설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가지고 장강을 따라서, 장강은 나중에 어디로 흘러나가냐면 상해로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상해가 마지막 지점이. 그쪽에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들의 전기를 공급을 하고 치수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장강이 아니라 황하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황하가 한번 범람을 하면은 더더군다나 물도 황토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흙이 들어와 버린다. 한 번 넘쳐버리면 완전히 그 뭐라 그러니까 재앙적 수준이야. 전부 다 흙이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하의 물길을 다스리는 게 가장 큰 역대 통치자들이 가장 큰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업이자 그 책임,
그죠?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우임금은 아버지도 수리 전문가였어요. 아버지는 곤이라고 하는 수리 전문가였는데 이 아버지가 수리 사업을 9년인가 하다가 실패해요. 황하의 물길을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순임금한테 아버지가 처형당해요.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리고는 순임금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그 사업을 아들한테 그대로 다시 맡겨. 왜냐면 이게 잠재적 대권 주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제거를 하려면 이 사업을 맡겨가 실패하면 또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맡겼어요. 그랬더니 우임금이 우가 수리를 13년 동안 황하 물길을 다스리는 치수 사업 끝에 성공을 합니다. 이 성공을 하니까 민심이 이제 우임금한테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순임금이 우한테 임금 자리를 선양하고 물러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임금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리더 가운데에서 부지런함의 상징입니다. 치수 사업을 하는데 백성들의 노동력만 이용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늘 흙탕물 속에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우임금은 어떤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냐 그러면 하도 진흙탕 속에서 일하고 하느라고 정갱이 털이 다 달아가지고 다시는 털이 안 났다. 그죠? 맨날 여기 벗고 들어가니까. 그리고는 너무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팔자걸음을 걷게 됐어요. 똑바로 못 걸어. 힘이 들어서. 그래서 나온 단어가 우보라는 거예요. 우임금의 걸음걸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팔자걸음입니다. 의적 걷는 거예요. 예. 거기에 그때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를 써요. 예. 어리석은 노인네가 산을 옮기다 라는 뜻이 그때는 어리석을 우자 써요. 전혀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상하천 사기에 나오는 우임금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가 노심초사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노심초사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죠? 노심초사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노심초사가 맞아요. 예. 몸과 마음을 다 피곤하게 만드는 게 맞지. 노심초사하면 둘 다 마음이거든. 예. 이게 피곤할 노자잖아요. 이게요. 예. 몸을 피로하게 만들고 생각도 초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가 맞습니다. 요즘은 노심초사라고 많이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노심초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우임금이. 그리고 삼가이 불입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고사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수리 사업을 하느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과 함께 노동을 했는데 3번이나 자기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공사구분입니다. 삼과 불입 이렇게 4글자로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삼과이 불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또 문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삼과이 불입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 문을 자기 집 앞을 3번이나 지나가면서도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공사구분 정신이 확고했던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멸사봉공의 자세로 백성들을 위해서 치수사업을 했고요. 이 우임금은 치수사업에 성공한 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치수사업을 했냐 그러면 무조건 막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제방이 터지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그러니까 이걸 단단하게 제방을 높게 튼튼하게 쌓으면은 물길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쇄로 위주로 갔는데 우임금이 아버지가 실패한 사업의 원인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물길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리를 여러 군데 트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리더십을 배웁니까? 이게 소통의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강경하게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이게 이제 강하게 대처하는 거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온화하게 백성들을 대하는 치수 사업을 통해 가지고 리더십을 자기 스스로 몸으로 체득하죠. 또 백성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통의 리더십을 익히게 됐어요. 그리고 우임금의 리더십 가운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문과 즉희라고 하는 사자성어들이 남아 있습니다. 들을 문자, 과오 과자, 잘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을 들으면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충고하거나 직언해 주는 말을 들으면 바로 기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고를 흔쾌히 받아들일 줄 아는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음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오임금이. 그게 뭐냐 그러면 궁궐 문 앞에다가 자기 거처, 옛날에 궁궐이라 봐야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초가집이고 이랬어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집무실 앞에다가 5종류의 악기를 설치합니다. 뭐 꽹과리, 북, 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종류의 악기를 쭉 매달아 놓고 요 악기가 백성들이 와서 치면은 종류별로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때 또는 뭐 소송이 있을 때 또는 건의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때 악기를 각각 역할을 분담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나라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악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거기서 비롯된 게 뭐죠? 신문고입니다. 신문고입니다. 신문고 제도는 이미 요순 때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요임금, 순임금 때부터 악기를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의 의견과 백성들의 여론을 청취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이미 요순시대 때부터 나오고요. 한나라 때도 가면 한나라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명군이 백성들에게 나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은 깃발에다가 오늘날 하면 대자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선지정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말, 건의할 좋은 말이 있으면은 깃발에다가 쓰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북경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자금성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고궁이라고 얘기하는 자금성 앞에 가면은 이렇게 돌기둥이 2개 크게 서 있습니다. 돌기둥. 그걸 화표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그러면 비방목에서 비롯된 겁니다. 비방한다. 그러니까 임금의 정책이나 정치를 비판할 때 거기 와가지고 색이든지 쓰라고 세우는 기둥에서 출발해요. 비방목. 그것도 요순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라는 게 이미 이런 하마천 사기를 비롯해서 여러 옛날 기록들이 다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중국의 지도자들 또는 중국의 리더들의 리더십을 형성해 나가는 인문학적인 그죠 컨텐츠로 작용을 하고 학습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300년짜리는 모르는 겁니다. 중국식 리더십과 미국식 리더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300년짜리하고 5000년짜리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지혜를 과거로 돌아가서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에게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고 축적된 경험이자 지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5,000년 동안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 컨텐츠만 따져도 4,000년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 이 4,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쌓이는 이게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내일 모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마 발표자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기록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죠. 우리는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고, 그죠? 예. 팔만대장경도 그렇고, 이게 다 빅데이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현대사회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지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단 작업도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국가는 그런 지식인들을 지금까지는 개개인이 뭔가를 연구해서 개개인의 명예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공부한 거라면 이제는 그 지식을 모아서,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좀 더 깊이 있고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죠. 아까 주공단은 밥 한 번 먹는데 3번 토했다 그랬잖아요. 일반 3토라 그랬잖아. 근데 이 양반은 10토 했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부지런하단 말은 별로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우리나라 리더들 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리더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지런한 리더 치고 제대로 된 리더를 못 봤어요. 부지런만 하니까. 군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비아냥거리는 자기들 지도자들, 장군들을 리더십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멍분이, 멍개니, 이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대개 4가지 유형으로 구별을 합니다. 군인들은
멍부, 멍게, 그 다음에 똑부, 똑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똑부는 뭐냐?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리더. 똑부,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리더. 똑개는 똑똑하면서 게으른 리더. 그 다음에 멍부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리더. 그 다음에 멍게는 멍청하면서 게으른 리더. 최악은요? 멍게. 최상은요? 똑개.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멍부들이 많죠. 그래서 백성들이 힘든 겁니다. 우임금의 리더십에서 또 하나 나오는 유명한 명언은 백성유제 제하일인이다 라고 하는 또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우임금이. 하루는 우임금이 민간 시찰을 나갔는데 오랏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백성을 봅니다. 그랬더니 저 백성이 왜 끌려가냐 그랬더니 남의 물건을 훔쳐서 끌려갑니다. 그랬더니 우임금이 뭐라 그러냐? 풀어줘라.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백성 유죄는 죄와 일인이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풀어주겠다라는 유명한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리더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사실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모습이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우라고 불러가지고 가장 존경하는 리더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식 리더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리더십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리더와 인재의 관계 문제는 상나라 탕임금이라는 임금하고 이윤이라고 하는 인재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재상입니다. 이윤은. 상나라 탕임금은 상나라를 건국한 시조입니다. 그런데 건국 과정에서 인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서 인재를 물색해 보니까 이윤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인재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윤을 초빙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몇 번이나 초청이냐? 5번이나. 그러니까 이윤이 4번이나 거절했다는 얘기죠. 4번까지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번 뵙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윤이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5번째는 직접 자기가 마부를 동원해가지고 탕임금이 그 마차를 타고 이윤을 찾아갑니다. 그 사자성어가 오청이윤이라는 겁니다. 이 오청이윤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뭐의 오리지널 버전이냐 그러면 삼고철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삼고철에는 아시죠? 그죠? 예. 그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오청이윤이라고 하는 삼고철의 오리지널 버전이 있어요. 마부가 말을 몰고 탕임금을 싣고 이윤을 찾아가는데 가다 말고 마부가 투덜거려요. 왜? 똑같은 길을 5번째나 가잖아, 지는. 게다가 이윤이라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요리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윤이나 나나 비슷한데 마부나 도대체 임금이 저 뭘 보고 저거를 4번씩이나 나를 또 보내더니 이번에는 당신이 직접 가면서 또 내가 5번째 똑같은 길을 가. 그렇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투덜거려요. 그랬더니 탕임금이 잠깐만 멈춰봐라. 수레를, 마차를. 그리고 넌 내려라. 그래서 마부를 내려놓고 직접 몰고 갑니다. 왜 내리라 그랬을까요? 임금이. 행여나 이윤을 찾아갔을 때 마부가 신뢰되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인재를 배려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윤을 얻어서 상나라를 건국했다.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이윤이.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는 이윤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간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에 침투해서 하나라 상황을 직접 염탐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와서 정보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집안이기도 합니다. 이 씨가 있어요. 여기 이거든요. 3000년 된 족보가 있습니다. 중국 가면은. 그래서 인재와 리더의 관계의 변화를 저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리더들이 인재하고 리더를 어디에다 비유했냐 그러면 리더는 나무고 인재는 새라고 생각했어요. 네? 리더는 나무고 인재는 그 나무에 와가지고 둥지를 틀고 사는 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하고 새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리더들이 인재하고 관계를 택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가 새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 새는 나한테 와도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리더가 되겠죠. 그죠? 그러던 것이
새가 나무를 선택하는 이제 인재가 리더를 선택하는 걸 바꿉니다. 이게 이제 이윤 같은 사람이 그런 케이스죠. 저 나무 곧 썩을 것 같아. 그러면 새가 안 살죠, 그죠? 저 리더 가능성 있어. 앞으로 크게 꽃을 피울 거야, 또는 잎을 피울 거야라고 해서 새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방이나 장량이나 한신 쪽에, 그 다음에 소화 쪽에 오게 되면 인재가 리더를 기릅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나무에 걸음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방 같은 사람은 농사꾼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인제 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방 스스로가.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인재들이 끊임없이 리더에게 걸음을 준단 말이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갑시다. 그걸 육목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키운다는.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요거는 퀴즈로 하죠. 예. 육목 다음 단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단계.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리더가 인재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인재를 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죠.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어떤 인재하고 같이, 인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리더하고 같이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나라 고종 무정이라는 사람은 젊은 날, 이 무정이라는 사람은 젊은 날 이렇게 왕족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촌수가 멀어진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령, 철종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민간인들하고 노동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상나라의 임금이 일찍 죽고 다 없어지는 바람에 족보를 따져보니까 무정을 찾아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강화도 가서 이제 강화도령을 찾아서 임금 자리에 앉힌 거야. 그러니까 꼭두각시잖아요. 무정이 임금이 되고 보니까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누구랑 일을 할 수도 없고 다 이제 기득권들, 귀족들이 다 모든 걸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뭘 하냐. 3년 동안 말을 안 해. 그래서 3년 불언 또는 3년 무언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3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조정회의를 하다 말고 쓰러져 버립니다. 무정이. 절도를 해. 그리고는 사흘을 못 깨어나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난리가 났어. 야, 이게 임금 간신히 구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하나 앉혀놨더니 이거 또 죽게 생겼네? 이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사흘 만에 깨어납니다. 깨어나니까 신하들이 막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임금님, 내가 얼마나 절도에 있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사흘을 계셨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직전에 쓰러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내가, 꿈을 하나 꿨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왜? 이게 상나라인데 이제 다른 말로 은나라예요. 은나라의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전부 다 미신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사 지내거나 귀신한테 점을 치거나 이게 생활이에요. 아예. 그게 갑골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갑골문은 전부 다 제사 지내거나 점을 친 거예요. 그 뼈다귀의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모든 걸 전부 다 오늘날로 얘기하는 미신으로 다 이루어진 나라. 꿈을 꿨다니까, 임금이 꿈을 꿨다니까. 이건 난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몽이야, 이거는. 그 신탁이라는 겁니다. 무슨 꿈을 꾸셨어야 돼? 임금이 나한테 꿈속에서 신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어떤 젊은이 하나를 소개시켜 주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조정에다가 기용을 하면은 나라가 잘 될 거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래서 화가를 불러요. 그래서 몽따주를 그립니다. 이게 얼굴을 그려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려서 이 사람하고 닮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부험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성을 쌓고 있는 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부열이야, 이름이. 여기 무정과 부열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그 부열을 기용을 해가지고 상나라를 중흥을 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요. 사실은요. 여긴 또 하나 숨어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무정이라는 사람이 젊은 날 민간에서, 그죠? 민간인들하고 어울려서 노동하면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부엘이라는 사람은 민간 생활할 때 무정이라는 사람이 친하게 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인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가 임금이 되자마자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허되게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죠? 반대 부딪히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무정이라는 임금은 뭐 했어요? 이 은나라 조정의 신하들이 기득권 세력들, 귀족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고 이걸 말없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3년 무언이에요. 그리고는 가장 권위 있는 신탁, 그죠? 미신이죠, 이제. 꿈을 꾼 거죠, 이제. 신몽한 거죠. 이제. 그거는 신하들이 꼼짝 못 합니다. 이거는 신이 내린 계시라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렇게 해서 부여를 스카웃을 해서 부여라랑 같이 상나라를, 은나라를 중흥을 시켰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인재를 얻으려면요, 그죠? 쇼라도 해라. 여기 아까 말씀드린 진선지정, 비방지목 이런 것들이 아까 한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문제가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법이란 다스림의 원칙으로 포악함을 막고 사람들을 착한 쪽으로 이끄는 것이 법이다. 사람들을 벌 주거나 사람들을 신체를 훼손하거나 하는 게 그게 법이 아니다라는 또 아주 착한 임금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리더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거나 못하는가를 이런 깃발이나 이런 나무에다가 새겨서 나의 잘잘못을 지적해달라라고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자금성 앞에 보이는 화표라는 거, 여기 비방목에서 연원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어딜 가시더라도 그냥 설레설레 보시지 말고 그 유래를 따지고 가면은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들과 만나게 됩니다. 괜히 세워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리더의 리더십에 관해서 가장 좋은 사례와 오늘 제 강의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인물로는 유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유방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천하를 통일해 놓고 난 다음에 신하들하고 모여있는 자리에서 항우와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비교를 하면서 신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내가 항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전투에 나가지 않고 천리박 군막 안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장량만 못하다. 오불려 장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방에서 끊임없이 물자를 수송하고 식량 보급로가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행정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소화만 못하다. 오불려 소화. 싸웠다 하면 승리하고 쳤다 하면 적의 성을 깨부시는 전투 능력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한신만 못하다. 오불려 한신. 내가 천하의 이 인걸들, 인재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항우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제가 붙인 게 삼불려입니다. 세 사람만 못하다. 인재는 데려다 쓰는 존재가 아니라 모시고 와서 그 사람 말을 따라주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인재학에서 나온 유명한 명제입니다.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리더의 리더십도 바로 사회 각계 각층 각 분야에 숨어 있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인재들을 얼마나 제대로 그 자리에다가 모셔다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다. 즉 21세기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또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의 리더십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리더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